안녕하세요. 어제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김기춘 시장님, 김장수 안보실장 당시 그리고 그 후임의 김관진 안보실장 이 세 분이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재판을 받는 게 있었는데 어제는 정호성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검찰에서 3번 조사를 받고 진술을 했는데 최근에 그 이 세월호 관련 재판을 보다 보니까 김기춘 시장님이 추궁받고 있다는 걸 봤다고. 그래서 재판장님께 청와대 그 보고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다고. 물론 뭐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변호인 측에서 정우성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검사들은 못마땅해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당연히 어제 뭐 물론 그 증언 내용이 그냥 지금까지 알려진 게 그 세월호 보고 관련이 대통령이 뭐 관저에 있으면서 일을 안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지분한 소문도 있고 한데 어제 정호성 씨가 나와서 그 보고서가 올라온 거를 수시로 대통령께 팩스를 보내드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보통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급한 보고서가 올라오면 직접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거기서 그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씨를 통해서 직접 대통령에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정우성 씨가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 놓으면은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가서 본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그 뭐 김마급식 요리사로 있던 분 이분도 이제 그런 그 얼마 전에 그 테이블에 있는 걸 봤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서를 가져가서 읽었다라는 이제 증언도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정우성 씨는 계속 팩스를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한 11시 1분에 MBC에서 전원 구조했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11시 한 28쯤 이때쯤에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갔다 와서 안봉근 씨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중대본으로 가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한 5시 반쯤에는 중대본에 어제 나온 시간은 17시 25분이네요. 그래서 그 중대본으로 가서 지시를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정호성 씨 얘기는 이 건으로 해서 한 7, 8번을 팩스를 보내드렸다, 보고서를 보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점심 식사 때까지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전원 구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몇 명을 구조했다 이런 거를 보고서가 올라온 대로 계속 보내드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증언을 하러 나온 것은 자기가 그 전에 구속되어 있을 때 물론 뭐 자기가 확신이 안 서는 것도 있었고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같이 근무했던 그 행정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에 정호성 씨가 보고서를 가지고 간주를 간 게 아니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억을 상기를 해줬었다고. 그래서 정호연 행정관이 서류를 모아서 정호성 씨한테 많이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은경이라는 행정관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서류 팩스를 넣었다고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들이 정호성 씨한테 이 행정관 둘에 대해서도 같이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새롭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인데 검사들이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침 이제 그 김기춘 시장님 변호사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묻는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판사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자기네들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정호성 씨가 그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증언을 하고 나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못마땅했죠. 뭐 검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오후하고 저녁에 두 분밖에 보고서를 안 넣어줬다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부터 계속 보고서를 점심시간 전후로도 계속 넣었다고 그렇게 전체 한 7, 8번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은 좀 궁색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안보 관련으로는 수시로 그 시간을 요할 때는 수시로 그 안보실에서 넣는 거는 대통령께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보고서가 오면은 이제 모아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팩스를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고서가 수석실에서 보고서가 이제 올라오는 게 뭐 저녁에 8시나 9시나 10시도 오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정우성 비서관 같은 경우 심지어 뭐 11시, 10시나 12시나 또는 1시, 2시에서도 보내드린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그걸 읽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 씨가 아니 그 시간에 어떻게 읽겠냐 그 다음날 보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사실 뭐 저희가 그 비서관들에서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정말 늦게까지 일도 하고 그 이제 수석실에서 보고서들이 뭐 8시, 9시, 10시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거를 취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10시나 12시나 뭐 1시나 2시까지도 올려드렸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 씨가 뭐 그날 그런데 이제 그날 그런 사건이 났음에도 김기춘 쌤하고 따로 별도로 통화는 하지 않았었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업무하는 게 뭐 대통령의 일정이라서 공유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리고 김기춘 시장도 전화를 하시면 대통령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약속을 잡으라 이렇게 하지 대통령 소재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가 이제 그 신문이 다 끝났을 무렵에 또 얘기를 더 추가를 시켰는데 내가 가슴 아픈 것은 김기춘 시장님 그만두실 때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 샤워하러 갈 때 전화기 안 가져가도 된다. 나는 만세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었다고 대통령께서 수시로 전화하고 지지를 하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뭐 일반 역대 대통령들이 끝날 무렵에 굉장히 부패 사건이 많았었는데 박 대통령 취임 후에 그런 선례를 청구를 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속실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앴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속실 직원이 45명인데 공간을 뭐 칸막이층을 다 없애서 대체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정호성 비서관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재판을 들으면서 정말 검사들이 억지로 저렇게 대통령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온갖 억측을 다 만들게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 예. 그러는데 뭐 2016년도 10월 달에 전부 다 뭐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우성 씨 같은 게 잡아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은 온갖 억측과 루머와 그런 데 휩싸이면서 오늘까지도 저렇게 명예를 짓밟히고 있는 거였었죠. 하여튼 어제 그래서 정우성 씨가 작년에 석방이 되고 나서 그 자기 재판 그 특별활동비나 이런 게 나왔을 때도 보면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여유를 찾는 모습이었었어요. 어제도 나왔을 때 굉장히 여유를 많이 찾고 신문을 받을 때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뭐 단어를 쓸 때는 뭐 아리까리하다는 단어를 여러 번 썼지만 검사들한테도 굉장히 검사를 쳐다보면서 뭐 설득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따지듯이 굉장히 그 신문에 대한 답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소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지질 않고 잘 했죠. 검사들은 하는 얘기가 지금에 와서 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이렇게 좀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 된 걸까지 다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5년 그까지 기억 못해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수십 개를 재판받고 있고 도대체 몇십 년이나 지난 걸 재판받고 있는데 웬만한 거 지금 박 대통령 관련된 거 참 박 대통령 관련된 거 언제부터 지금 따지고 있는데 2013년도
그 다 뒤지고 있는데 뭐 5년 전 거 그 기억을 못 해요? 그랬는데 예, 정호성 씨가 그 행정관들 두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다. 내가 물어봤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름을 주니까 이 검사들이 어제 사실은 재판이 그 정호성 비서관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증인신문이 3시까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뭐 다른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하면은 뭐 시간이 길어져서 어제 도저히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로 이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검사가 그 정호성 비서관이 물어봤다고 한 그 행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좀 황당했죠. 예. 그랬는데 검사들이 우겨가면서 정호성 씨가 새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러갖고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연 행정관하고 정은경 행정관을 5월 23일 날 부른다고 이제 판사가 결정을 했는데 5월 23일이 사실 재판이 좀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오전 10시에는 변혜재 씨 재판이 있고 오후 2시에 김경수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관련 건도 23일 10시에 넣네요. 뭐 사실은 뭐 정호영 행정관이나 정은경 행정관이 나와서 정신만 차리면 뭐 대단하게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사가 그 악질 그 영성진이가 나왔고 한 사람은 뭐 자주 봤는데 얼굴 잘 모르겠고 또 한 사람 한 그 검사도 나왔었어요. 영성진이가 생기기는 그렇게 못되게 생기진 않았는데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하여튼 어제 그렇게 재판을 끝났고 3시가 되기 전에 끝났는데 어제 또 그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이 3시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잠깐 들어갔었어요. 뭐 그동안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제 마침 보니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판에 나오면서 동행을 요구하고 비공개 재판을 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분이 오면서 아무래도 그 재판 내용이 그 징용 관련하고 위안부 관련이라 아마 이게 이제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동행을 요구를 했는데 동행이라는 게 하는 게 이제 신분이 노출 안 되게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아서 오는 거를 요청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일반 방청객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로 들어오질 않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그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비공개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안보보장이라든가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검사가 그거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또 국가안보 보장이라든가 또 외교관계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외교안보 직원들이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5분 휴정을 하고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병세 장관이 이거 비공개 신청을 한 이유는 국내 외교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외교 관계에 이게 기밀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교문서는 30년을 비밀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외교관도 비밀을 퇴직한 이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답변 시 여기 또 신문 내용이 노출될 수도 있고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국익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현 정부 또는 뭐 과거 정부 마찬가지고 이웃 나라의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감할 수도 있고 다른 증인들과 구별해서 이거 비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뭐 장관이라는 입장도 있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고 이해관계 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 물론 뭐 재판적인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뭐 충실히 어쨌든 자리에 나와서 충실히 답변하는 게 의무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이제 그 배석 판사 둘하고 나갔다 오더니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사안이 없다. 공개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뭐 그 재판장이 그렇겠죠. 뭐 나라가 뒤집어지든가 말든가 외교 관계 어떻게 되는가 말든가 뭐 그러겠죠. 그리고 증거 서류 증거 목록 하면서 뭐 기자들 다 있는데 판사나 검사가 다 그 서류 다 피트로 보여줘가면서 다 까집어가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신문에 나온 걸 저희가 무심하게 봤지만 결국은 이 관련된 국가에서 일본이나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윤병세 장관에 대한 그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 재판이 그 파기환송된 거는 외교부 장관이 되고 나서 파기환송된 줄 알았다. 그래서 모두의 비밀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행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답하는 경우에 물론 우회를 해서 답을 할 수 있으나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서에 한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따라하면 된다. 증거조사 마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이런저런 문건 보여주면서 이런 거 알고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묻는데 대체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 대법원을 상대로 한 외교의 문제점을 설명을 한 거고 대법원의 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건 누가 추가를 했냐? 이거 누가 작성했나?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대체적으로 검사들은 어떻게 하든 김기춘 시장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는데 어제는 이제 그 법원에서 뭐 청와대까지 연락 온 거기까지는 아니었었고 계속 이제 윤병세 장관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뭐 누굴 식사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것만 주로 이제 하는 거였었는데 중간에 저는 이제 듣다가 좀 나왔더니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휴정 시간을 하는 거였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윤병세 장관이 많은 그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표정으로 이거는 PT를 빨리 보여주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갖고 판사가 좀 불이익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다시 판사가 이제 검사한테 얘기해서 보여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대상 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 이런 제목을 나면서 그 밑에 이제 피트를 하면서 보여주는 서류가 있었는데 이런 문건에 대해서도 윤명세 장관이 굉장히 놀라울 반응을 보이면서 빨리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이미 이거 정보조사 마쳤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한테 띄우지 말라고는 했지만 증인한테 하는 얘기가 증인이 의견을 말하지 말고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외교가 뒤집어지든가 말든가 하여튼 뭐 뭔가 정부가 아주 마기를 뭐 일본과 외교를 다 뒤집어 놓고 어떻게 하려는지 저 보는 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뭐 윤병세 장관이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말도 굉장히 품위 있게 하는데 어제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나마 이분이 좀 품위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여전히 검사들은 김기춘 시장님이 이거를 만든 거냐 요청한 거냐 지시한 거냐 엄청 물고 들어갔는데 뭐 시작하기는 일단은 외교부에서 먼저 이 문건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외교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뭐 일본 식민시대 관련으로 가구사 관련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윤병세 장관이 현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건이다 문제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재판은 계속돼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임종원 차장이 지난 수요일날 재판 일정은 없었는데 나중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추가 신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속 6개월 만기가 돼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뭐 그거를 풀어줄지 거기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근신하면서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석방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울먹이면서 했다고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재판에 들어올 때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분이 좀 버티기를 바랐는데 물론 뭐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이거를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근신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재판을 뭐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된 이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재판은 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이 재판에서 가장 강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변희재 씨예요. 이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설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갖고 말도 안 되는 형을 때린다고 해도 여기서 굴복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짜놓은 프레임이고 우리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저들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검찰한테 그 플리바겐 했다는 사람 물론 몇 사람은 그렇게 됐죠. 결국 형 다 살았어요. 그대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몸매진 같은 동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거 2년인지 2년 반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이거 재판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재판이랍시고 지금 해놓고 감옥소에 넣어놓고 있어요. 김상진 상진 아재도 그렇고 이거 다 견뎌야 돼요. 여기서 굴복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가치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마음 먹고 해야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검사들한테 무너질 수가 없죠. 이제 보면은 검찰들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서 자기네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믿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우리가 이거 견뎌야 돼요. 네. 하여튼 이게 어제 재판이었는데 어제 바로 올리지 못하고 또 뭐 일이 좀 있었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